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십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재경.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사이죠. 아, 네네, 그럼요. 네네. 저희 네. 알고 지낸 지 한 몇 년 됐는데 그렇죠.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거는 또 오늘이 처음입니다. 깜짝 놀랐죠. 제가 전화했을 때. 아, 예. 어쨌든 제가 이제 주로 정치 관련 이슈를 다루는 이제 우리 미디어시이긴 하지만 경제 또 부동산 이게 또 뭐 정치하고 무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정권이 바뀌기도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리를 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 많은 정책들이 이제 방향이 바뀌고 리세팅이 되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이 부동산 관련 정책 같은 경우는 완전히 리셋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제 1년이 거의 다 와 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딱 보는데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전셋집 보러 갔는데 7팀이 줄 서서 구경한다. 1년 새 반토막 난 서울 전세 시장.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구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정말 막막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 한국일보 기사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가 정말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말로 할 거 없이 직접 뭐 동네 부동산을 찾아가 본다던가 아니면 뭐 찾아가기엔 바쁘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 가지고 전세 물건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뭐 한 1000세대, 2000세대짜리 대단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물론 모든 단지들이 다 전세가 뭐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 2000세대 대단지에서도 전세가 0건 월세만 몇 개 뭐 이런 단지들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세가 이렇게 적은 거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가 이제 존재하려면 이른바 자기 본인 거주하는 집 말고 추가로 뭐 2주택을 소유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죠.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공급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미 알고 질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은 네. 되는데 이제 그 말씀하신 질문 사항이 핵심입니다. 네. 뭐냐면 우리가 주택 임대차를 공급해 주려고 했었을 때 네. 당연한 얘기지만 1주택자는 이게 공급이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있을 것이고 네. 만에 하나 전세를 놓았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자기도 가서 전세를 구해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다른 집에서 전월세를 산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순수한 공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민간 임대주택 시장은 사실상의 이제 다주택자들이 유지하는 시장이다라고 네. 봐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거는 뭐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임대차로 먼저 시작을 한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 보는데 다들 지금 부동산 가격 가지고만 얘기하지 임대차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들 왜 이게 임대차 논리가 좀 뒷선으로 밀리고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제가 한번 거꾸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 어떤가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 네. 접하기로는 강남에 이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집권 세력이 이제 지목하고 있는 한강벨트의 이제 초고가 아파트 이 경우에는 이제 좀 기존 가격보다 가격이 몇 억씩 떨어진 매물들이 나왔다. 그리고 누군가는 와서 현금 부자들이 사갔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다른 지역인 예를 들어 노도강이나 이런 지역은 오히려 올랐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원래 제가 묻고자 한 질문과는 좀 이제 다르게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주 러프하게 그걸 최근 요즘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뭐 가격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비싸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서울 아파트 가격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어떻게 내 집 마련합니까? 그러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무주택인데 집값이 왜 이렇게 비쌀까? 이거는 좀 가격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거품을 빼야 돼. 그렇죠. 거품을 빼야 돼. 네,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었을 때 그렇죠. 뭔가 적을 찾는 거죠.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메인 분야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진보 정권 혹은 진보 시장 시절에 정비사업들을 다들 이제 규제하고 이제 정비구역들을 해제하고 했었던 리턴이 이제 돌아오고 네. 있는 겁니다. 이제 공급량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집권 정당이 민주당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잘못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집값은 올라갔지만 적을 다른 데로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로 찾아야 되는데 그게 다주택자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몰아갔고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 오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이 마귀라는 얘기까지 마귀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네. 했죠. 네. 이제 마귀에게 양심까지 판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다주택자들이 문제다. 이 사람들이 팔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네. 가요. 네. 자, 그러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우리가 딱 생각해 보는 거죠. 1차원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내가 필요로 한 주택 외로 추가 주택을 더 보유해 네. 이 투기꾼들 이걸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를 옥죄입니다. 예. 옥죄니까 팔겠죠. 예. 1차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양극화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다주택이라고 가정을 하셨을 때 예. 내가 강남에도 집이 한 채 있고 그렇죠. 강북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어요. 어느 순서대로 팔까요? 이거는 이미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노영민 비서실장도 보여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강남의 고속터미널 앞에 네. 무슨 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 청주에 있었는데 네. 청주에 있는 집을 팔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강 청와대 수석 비서관도 한강변 보이는 쪽에 초고가 아파트가 있고 아마 용인 쪽에 부부가 네. 아마 같이 공동 소유인지 따로 소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용인 아파트를 팔았대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여줬잖아 그분들이. 예. 이거는 사실 뭐 그분들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여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정치인으로서 그게 도덕적으로 옳으냐라는 비판은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다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극화가 나타나는 게 지금 지방 집값이 매우 저평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방 집값이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숫자로 규제를 하니까 지방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다주택자, 세금 규제 이렇게 되는데 서울에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똘똘한 한 채가 맞아요. 되니까 그래서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주택자 규제는 양극화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집값 상승 즉 내가 원하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됐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통 얘기하는데 먼저 짚어주셨어요. 바로 두 번째 문제점이 전월세 대란이 온다. 네. 왜냐하면 다주택자를 이제 없앴다고 쳐요. 이제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다주택자 옥죄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양극화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다르다. 뭐 똘똘한 한 채로 가도 보유세 장난 아니게 높일 거고 분명 뭔가를 해낼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1차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뭔가 좋은 일이 나올기가 어려워 보여요.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지금 모든 대책들이 임대차 공급을 줄이는 식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들이 내 집 한 채 있다 치고 나머지 주택들을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주택자를 다 해소하라고 해요. 예. 그럼 이제 1주택자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임대차는 누가 공급을 해주죠? 임대차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다주택자를 해소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금 현재 서울 25개구 그리고 경기 남부 주요 12개 지역을 묶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 매매가 한 번 이루어질 때마다 전월세가 하나씩 사라진다라는 거는 뭐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논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월세가 계속적으로 사라지다 보니까 전세를 놓을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전월세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아마 임대주택 사업자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뭐랄까 그때 그 고민은 아마도 임대차 할 수 있는 주택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그 특혜를 주는 게 세금상에. 근데 그거를 이 정부 들어서 또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요? 이 정부 들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제 180도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폐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켜야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공시가격 6억 이하 네.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갖다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 유예 해주고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준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주겠다라는 식으로 갖다가 세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예. 대신 의무 임대 기간 8년 동안은 이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는 임대주택 그런데 여기서 임대주택에 등록한 사람들은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를 조금 안정시키는 안정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임대주택 시장은 안정적이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집값이 엄청나게 네. 높아졌던 거지. 네. 예를 들어서 2017년도 8.2 대책 나오고서 집값 한번 또 뛰고 네. 9.13 대책 또 나오면서 이제 또 뛰고 뭐 이런 식으로 각종 대책들이 나오면서 집값이 이제 안정이 안 되어 왔었었는데 그래도 임대주택 시장은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나중 가서 보니까 이런 비판에 직면합니다. 다주택자를 양성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임대사업자로 묶어버리면 8년 동안 매도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매물이 잠겨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졌다. 그러면 집값을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소급해가지고 혜택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절반만 임대 요건 충족했다 하더라도 예. 이제 페널티 없이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정책들 그리고 원래는 의무 임대 기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년 채우게 되면 50%, 예. 10년 채우면 70% 혜택을 주도록 했는데 사실상 의무 임대 기간 충족하게 되면 8년 되자마자 직권 말소를 해버려 가지고 강제로 매물 출하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엎었어요. 그런 그랬었던 거를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주택임대사업자 지금 그래도 안 팔고서 버티는 사람들도 마저 매물을 강제적으로 쏟아낼 수 있도록 뭔가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압박 정책 때문에 다주택자 상당수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을 팔았다고 우리 김 박사님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2026년도 5월 9일 전까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야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를 시켜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월 9일 전까지 어떻게든 이제 다주택자들은 많이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죄송한데 혹시 호칭을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그냥 앵커님, 앵커. 기자님, 예. 앵커님. 그래서 앞서서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최근에 한강벨트들은 좀 조정도 됐었지만 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외곽 지역들은 더 가격이 올랐다고. 올랐다. 예. 이 얘기를 한 게 이제 매물들이 실제로 막 너도 나도 막 몰려서 나오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고가 주택들은 대출 규제가 다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보고 팔라고는 하지만 살 수 있게는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만 또 접근이 가능한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 현금 부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네. 그런 사람들만 논한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들이 됐는데 이제 5월 9일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현장에 매물이 싹 다 들어갔어요. 이제는 팔아도 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안 파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게 파는 되는 거죠. 겁니다. 그 양도세 부담 때문에. 그렇죠. 양도소득세가 이제 다주택자로 하게 되면 2주택자는 20% 중과, 3주택자는 30% 중과세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율이 우리 종소세율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최고 세율이 45%인데 네. 30% 중과하면 75%죠. 여기서 지방세를 더 붙이게 되면 최고 82.5%입니다.
그럼 내가 번 양도 차익에 대해서 82.5% 세금을 내라고 하면 안 팔아. 정확히 못 팔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일단 다 올 스톱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매물 잠김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약간 질문들이 이제 막 뒤죽박죽 되긴 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하나를 관통합니다. 네. 뭐냐면 우리가 양도세 중과 유예 얘기도 했었지만 앞서서 주택임대사업자 얘기도 하셨었던 게 정부가 바보는 또 아니거든요. 이게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올 거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촬영일 당일 오늘이 이제 2026년도 5월 12일인데 오늘 국토교통부가 바로 오전에 어떤 내용을 발표했느냐. 네. 이제 비거주 1주택자 역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한시적 예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세입자의 퇴거 뭐 동의서, 승낙서가 있지 않는 이상은 매도가 안 되는데 이런 승낙서 없이도 한시적으로 전세를 끼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갭 투자 아니냐 이런데 논란을 피운 거잖아요. 뭐 한시적 갭 투자긴 하겠죠. 뭐 그래도 네. 이걸 완전히 갭 투자라고 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는 결국은 새 만기 이제 뭐 1년이든 1년 반이든 네. 뭐 거의 맥시멈 꽉꽉 운 좋게 네. 채웠다라고 해서 2년은 가까이 내가 채워 나갔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2년 뒤에는 전세를 빼줘야 되는데 결국은 대출 규제는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들 결국은 내가 입주할 생각이 있었는데 당장 실거주할 생각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지방에서 서울로 실거주 위사는 있지만 당장은 아직 뭐 애 학군 때문이든 직장 때문이든 뭐 나중에 들어갈 위사가 있었다. 예. 뭐 혹은 진짜 돈이 조금 모자랐어. 지금 당장 대출을 받기에는 돈이 모자라. 내가 한 1년이든 1년 반이든 그 사이에 열심히 벌어가지고 메꿔 넣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만 현실적으로 작은 스케줄이 되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매수자한테 특별하게 뭐 어마어마한 유의미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매도를 못하는 상황. 이제 세입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던 사람들이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 쪽으로 측면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온 것 자체도 어떻게든 계속적으로 매물을 내놓게끔 하겠다라는 측면을 보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미 양도세 중간에 시행됐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까 다주택자를 못 판다는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들도 토지거래 허가 예외는 똑같이 적용되지만 팔 사람들은 없습니다. 네. 그럼 1주택자가 팔아봤자 얼마나 팔겠어요. 비거주 1주택자가 뭐 1주택자는 아직 세금 규제 없는데 예.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무엇이냐. 지방선거 끝나면 세금 규제가 무언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퇴로는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 비거주 1주택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회피해서 팔 수 있도록의 퇴로는 열어놨는데 근데 굳이 1주택자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거든요. 굳이 왜 이렇게 빨리 팔아야 되나 하는데 이제 토끼몰이를 하기 시작할 거란 거죠. 이제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본격적으로 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SNS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는데 이제 언론에서 막 많이들 다루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네. 지금 6월 3일자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지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슈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꺼내겠죠. 일단은 당선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얘기를 다시금 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줄일 테니까 파세요. 라고 이제 몰아갈 거고요. 그거에 위한 사전포석을 지금 미리 깐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장기 보유자한테 특별 공제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말씀은 이 사람들이 엄청난 그 투기를 해서 폭리를 취한 것처럼 투기 세력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뭐 강남에 옛날에 뭐 집이 웬만한 아파트가 한 2억 정도 됐다 그래 20년 전에. 그럼 그게 지금 20억, 30억, 40억까지 되잖아요. 근데 다른 물가도 다 올랐어요. 그렇죠. 주식도 몇 배가 올랐고 그러면
만약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거를 안 해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전에 2억에 샀던 집을 지금 30억에 팔았어요. 그럼 나머지 차액 28억에 대해서 세금으로 거의 다 이제 가져간다고 봐요. 그러면 이분이 손해 준 게 5, 6억을 주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집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자연스러운 건데 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망각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우리 헌법에도 예. 어떤 내용이 있냐면 헌법 14조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해 가지고 그걸 얘기를 특혜라고 하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꾸 특혜라고 얘기하거든요. 특혜가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뭐 댓글이나 아마 그래도 이 채널 성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댓글 중에 분명 저 부동산 앞제비 투기꾼들의 네. 대변인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우리는 있겠지만 이제 처음 부동산 이슈를 다루는 거여서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그래요. 이제 한번 보긴 네.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깊게 뭐 그게 문제인가 아닌가 크게 생각은 안 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사실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그냥 20년 전에 그냥 2, 3억에 산 집이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치한 거예요. 해치. 그렇죠. 우리가 그 통계 자료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한국은행 통계 자료 봤을 때 2000년 그 시점과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화폐 가치만 통화량만 5배가 넘게 풀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1억짜리 집은 5억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10억짜리 집은 50억이 되는 게 당연한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집값이 올랐다 떨어졌다가 아니라 그냥 그게 그대로 우리가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를 구별해야 되거든요. 네. 경제학에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짜장면 가격 옛날에 저 1,000원에 사 먹었는데 왜 지금 만 원을 만 원. 달라고 합니까? 그죠. 이 사기꾼 이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그런 물가 상승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방어해 주고자 하는 게 그런 혜택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 그래서 진짜 오히려 중간중간 갈아탄 사람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중간중간 네. 세금을 내가 끊어내면서 내가 20억에 사서 뭐 25억에 또 한번 팔고 25억에 사서 뭐 30억에 팔고 오히려 그런 게 투기를 더 양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단타를 막 한 건데 1주택으로 20년을 보유했다. 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쵸.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내 집에서 난 그렇죠. 부동산 잘 모르겠고 그냥 그렇죠. 내 집 마련해가지고 장기간 뭐 20년이든 살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됐으니까 양도 차익이 크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뭐 예를 들어 혜택을 감소시키겠다. 그러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게 지금 현재 좀 유력한 안은 지금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사항이 1년 보유당 4%, 1년 고정 4%씩 줘요. 예. 그러면 너가 진짜 투기꾼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10년 보유 10년 거주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그대로다. 지금 실제로 20년 하면 80%가 되겠네. 그죠? 뭐 10년만 4%는. 채웠어도 10년 10년만. 거주만 채웠어도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진보 진영에서 입법 발의된 거 보게 되면 어떤 안이 있냐 지금 보유 기간을 삭제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허. 보유 기간에 대한 40%를 없애고 그냥 1년 거주당 8%씩 해서 80%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10년 동안 이제 실거주 10년을 한 사람들은 피해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단순히 보유만 10년 한 사람한테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게 맞냐라는 식으로 또 뭔가 프레임을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 거꾸로 10년 동안 거주한 사람은 그렇다 쳐요. 10년 동안 보유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투기꾼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1주택자였어요. 보유하고 다른 데 가서 전세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거주를 안 하면 다 투기꾼이다라는 인식을 지금 정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으로 움직이게 되면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냥 비거주 1주택이고 뭐고 간에 무조건적으로 다 실거주를 해. 그럼 모두 다 같이 실거주 1주택자가 되는 세상이 왔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건 행복한 사회인가? 그건 전월세 공급을 누가 해주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임대주택 비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비라는 건 해야죠. 예를 들어 진짜 그렇다고 해서 투기를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방치시키냐. 예.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하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걸 못 건들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래서 결국 임대차 시장 혼란을 그냥 감안하더라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칼을 뽑았다라고 하려고 하면 그래서 칼을 뽑기 전에 이런 피해가 야기될 게 예상이 되면 적어도 정부의 임대주택 물량을 좀 대폭 늘리고서 한다던가 뭔가 피해를 완충시킬 수 있는 사항을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임대주택 비율은 뻔한데 네. 민간 민간 임대주택 시장만 다 옥죄해 버리면 전월세 가격 폭등은 예상되는 수준이고 그런데 정부는 임대차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도 이제 국토부 1차관께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비거주 1주택자도 팔라고 하면 지금 임대차 물량 계속 또 줄어들 텐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국토부 차원에서 대책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은 뒷전으로 밀어두는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거주 1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지사 관두고 이제 대선에 출마했다가 대선에서 이제 떨어지니까 인천 계양을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어요. 그때도 사실 분당에 있는 그 아파트 안 팔았어요. 전세 거주했잖아요. 그것도 비거주 1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또 비거주 1주택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도 지금 부인하고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만든 규제 때문에 그 정비 사업이 이제 끝날 때까지 몇 년 지날 때까지 또 거래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팔 수 없게. 정확하게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아직은 아닙니다. 팔 수는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근데 왜 안 팔리고 있어요? 그 주택이? 이제 그게 미스터리인데 왜 안 팔리고 있죠? 안 팔리는 건 없죠. 분당집이 얼마나 좋은데 왜 안 팔리지 팔리겠어요? 않았다고 지난번에 모 국회의원이 그 등기부 등본 뗐는데 아직 안 팔렸더라고요. 안 판 거이죠. 안 판 거죠. 아니 판다고 내놨잖아요. 판다라고 내놨지만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기 싫어서 안 판 건지 팔 의도가 없었던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면 우리가 5월 9일 전까지 다주택자를 처분하세요라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예외를 해줬어요. 그런데 분당집 같은 경우는 1주택이죠. 대통령께서는 비거주 1주택이에요. 그러니까 1주택자는 세입자의 허락이 없으면 매도를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세입자가 있잖아 지금. 지금 세입자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맨 처음에 매도하겠다 했었을 때 세입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사비를 주고 할 건가라는 생각했지만 또 설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대인인데 저 계약갱신 청구권 쓸 거예요. 못 나가요. 뭐 이사비 몇 천만 원 주세요. 설마 이럴까? 목숨이 이거 얘기 좀 그렇고 진짜 뭐 아주 강대한 담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렇죠. 그건 조금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뭐 그래도 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안 팔립니다.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것 중 하나가 혹시 팔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일단은 핑계는 지금 되기 좋죠. 세입자가 있어서 세 만기 전까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지금 세입자가 퇴거 전에는 팔 수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뭐냐 지금 양지마을 재건축이거든요. 그죠.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이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혹은 신탁 방식으로 가면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투기거래지구의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조합은 지양도 금지 걸립니다. 그렇죠. 양도를 못하는 거죠. 네. 팔지는 못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사람만 매도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께서는 사실 10년 보유 5년 거주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게 절반 지분을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했는데 배우자가 취득하고서 10년 보유 5년 거주가 안 됐다. 안 됐죠. 그래서 못 팔게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요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동산 업계에 도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 세입자가 있어서 못 팔아요. 빨리 속으로는 주었을 빨리 대라. 주었을이 되면 이제 일명 현금 청산이 돼버리니까 못 팔잖아요. 아이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팔고 싶었는데 규정 때문에 못 팔았어요. 안타깝게도 분당집을 제가 좀 더 장기 보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설마 대통령께서 그렇게 양심 없이 행동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비거주 1주택자 팔 수 있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통령이 자기 집 팔려고 이런 대책 내놓은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말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런 대책이 나온 게 맞습니다. 오히려 이게 안 나왔으면 나중 가서 이래서 못 팔았고요. 저래서 못 팔았고요. 아유 팔고 싶었는데 저 무주택자 되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라는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차라리 이번 대책이 나와서 그럼 이제 왜 안 팔았어요가 되는 거죠. 이제 대통령께서 진짜 분당집을 파는지 안 파는지는 오늘자 이후로 지켜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더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됐던 게 그 대통령이 이제 집을 팔겠다고 내놨다고 했고 팔렸다는 식으로 보도가 사실 나왔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그 장도혁 대표 이제 다주택 문제를 거론할 때 대통령은 집을 팔았는데 왜 당신은 7채를 갖고 있는 공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팔리지 않은 건데 네. 많은 여당 의원들이 팔았다고 주장을 공공연히 했다니까요. 그렇죠. 왜 그런 정보 잘못된 정보가 그렇게 입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뭐 소위 너나 팔아라라는 식으로 대표적으로 대통령을 걸고 넘어진 건데 대통령이 이제 직접 자기 팔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기세등등하게 나선 거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뭐 대통령께서 설령 무주택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본인 말에 책임을 지겠죠. 그러니까 무주택이 되실 거라고 좀 믿고요. 그런데 무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청와대 참모진들 보면 여전히 다주택자를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MBC PD수첩에서 영상 한번 나왔었는데 네. PD수첩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 12명이 다주택자다. 네. 물론 지금 이제 방송 녹화 시점 현재 시점에는 좀 다주택 해소한 분들도 있긴 합니다. 있겠죠. 물론 지방을 그런 식으로 정리하신 분들이 있고 또 비거주 주택자들도 있어요. 네. 그것 좀 그렇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분들도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게 노컷뉴스에서 재밌는 기사가 하나 몇 달 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 보다 보면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이란 말 자체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이제 유세를 해서 당선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지역구 발전을 시킨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지역에 집이 있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뭐 서울에 다르지 집이 않는 있고 대개 이제 지방에는 전세인 경우가 그쵸? 많죠. 그런데 이제 한번 전수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본인 지역구에 자가 1주택자인 착한 국회의원 명단에서 오픈돼 보니까 몇 명이냐? 몇 명? 80 몇 명입니다. 80. 몇 명? 83, 24, 85, 30. 한 20% 겨우 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물론 엄밀하게 국회의원 300명이라고 하지만 뭐 비례대표는 지역구라는 게 없긴 하니까 뭐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기사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이제 본인 지역구 1주택자인 착한 국회의원이 80 몇 명이면 나머지는 나쁜 국회의원 아니냐. 그렇죠. 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당장 조금 전 최근에 제일 재밌었던 게 우리 조국 전 위원님께서 지금 당대표 맞죠? 그렇죠. 조국 신당 대표. 네. 지금 이제 평택을에 출마했죠. 네. 평택을에 출마하는데 기사에서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 평택에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방배 3익 재건축은 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안 팔겠다. 아니, 정확하게는 안 팔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건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뭐 완공되면 생각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래도 평택에 뿌리를 내겠다 했으니까 집을 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떴는데 월세로 갔다. 2달. 그것도 2달. 1년짜리 계약을 했대요. 아니 나중에 처음에 2달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1년으로 이제 누가 정정을 했죠. 아 그래요? 처음에 2달 얘기 나왔었나요? 근데 2달은 사실 떨어지면 2달 정도가 맞는 거고. 아하. 그렇죠. 2달은 사실 더 노골적인데 저는 1년도 보면서 말은 그랬어요. 이제 1년 동안 평택의 이곳 저곳을 살아보면서 평택 주민들의 뭐 이제 삶을 체감하겠다라고 또 말도 멋있게 하시던데 근데 저는 딱 생각난 게
떨어지면 1년 이후로 계속 평택 살까라는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가 그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낚아채서 이제 잡아 끌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토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평택에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정도는 해주고 예. 방배 3위 딱 과감하게 처분을 해주면 사람들이 그래도 믿어줄 텐데 예. 근데 또 그럴 생각은 또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꼭 이거는 이제 지방선거 코앞이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이거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네.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니에요. 지방선거도 보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지자체에 있는 시장, 도지사, 하다못해 구청장 후보들 한번 잘 보면서 네. 아니면 구의원, 시의원들도 똑같습니다. 본인 지역구로 출마를 했는데 그냥 연고도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당에서 공천해 주니까 온 사람들이 예. 진짜 많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냥 날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네. 적어도 네. 우리 지역의 애정을 가지고 발전시키겠다고 얘기하면 뭐 무주택자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집이 있는 분들은 다른 집 처분하고 그 지역구의 집을 사는 게 정상 아닌가? 그게 하다못해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투표하기 전에 이번에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집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좀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상태인지 그것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광주하고 전남 지역이 이제 특별시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민영배 의원이라든가 신정원 의원, 그다음에 김용록 현재 전남지사 이런 분들이 경선을 했잖아요. 그때 그게 논란이 됐어요. 김용록 지사가 이제 무안에 도청사가 있는데 거긴 아마 전세를 구해서 살고 있나 봐요. 그래갖고 신정원 의원이 엄청 공격을 했어요. 토론회에서 당신 집은 용산에 있지 않느냐. 근데 굉장히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전라남도 지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진정성이 있는 거냐. 그러면서 지역 소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진짜 아픈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도 좀 뭐한 게 그분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미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본인 지역구를 본인도 사기 싫은 거 말고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울이 답이라는 거를 몸소 실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보다는 행동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지방 분들이 서울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이 약간 바뀌고 어떤 새로운 규제책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급매물로 가격이 떨어져서 나온 아파트들을 누가 날쌔게 채가나 했더니 지방의 부자들, 현금 그렇죠. 부자들 맞는 거죠, 그게? 그렇죠. 우리가 지방의 자산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지방에서도 사업하는 알짜 혹은 뭐 원래도 대대로 네. 있어 왔었던 자산가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심합니다. 왜냐면 나는 돈이 좀 있고 그냥 이 일대에서는 나름 뭐 방구 좀 끼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예전에는 서울 집값이랑 우리 집값이랑 물론 강남이랑 비교는 안 됐어도 또 마포 성동구 정도랑 뭐 예를 들어 해운대라 그러면 큰 차이가 없었죠. 가격대들 비슷했거든요. 어떨 때는 해운대가 더 비쌀 때도 있었고 한때는 언제적 성동구예요. 최근에 이제 성도가 뜬 거지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마포 성동구 그렇게까지 각광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마포구 성동구는 이제 신축 아파트가 30억까지 갔는데 해운대는 요즘 이제 막 정고점 회복하고 뭐 좀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뭐 15억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탈감들이 되게 강하게 오는 거죠. 근데 우린 경험들 다 해봤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양극화가 왔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양극화가 왔었고 또 이재명 정부가 왔는데 똑같은 정책이 되풀이되고 있다 보니까 지방 주택을 보유하면 안 될 것 같고 다주택자 또 처분하라고 하니까 싹 정리해서 서울 한 채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이제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료를 내더라도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럴 때 예전에는 대부분이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방은 그 통계로나 이제 수치 분석할 때만 보지 주로 이제 서울 수도권 위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저희 가족들 투자한 데는 서울 수도권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들 지역들 많이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주로 상담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지방에서 상담 원정 상담 오시는 분들의 비중이 절반이 넘어갔어요. 원정 상담. 네. 돈 싸들고. 그쵸. 현금. 그분들은 네. 정말 무서운 게 네. 그냥 상담 받고 어쨌든 KTX 타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날 물건 나오면 바로 사버리겠네. 네, 그냥 그냥 돌아가는 기차도 예매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받고 바로 살려고. 그래서 추천까지 해주세요 해가지고 했더니 그냥 이제 어디 카페 가가지고 한두 시간 가족이랑 통화하고 와요. 하겠습니다. 계약금 쏘고 내려갑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방 집값이 왜 이럴까요에 대한 정답은 정책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책이. 네. 그러면 똘똘한 한 채. 그렇죠.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부터. 네, 그런 식으로 왔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거 종부세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럼요. 다주택자를 못 살게 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높으신 분들이 정책을 만드는데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 하지만 내 자산은 서울로. 괜히 에셋 파킹이라는 용어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자산 부동산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나는 활동은 지역구에서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부동산 시장 이제 초양극화 그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아까 이제 똘똘한 한 채와 연관지어서 그 문재인 정부 때 실정이 이게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거기는 이제 어떤 평등에 대한 가치에 많이 몰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목고, 그다음에 뭐 과학고, 네. 이런 학교들이 서울 시내도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게 예. 강남 지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좋은 학교들이. 그런데 그거를 집중 타겟을 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강남 8학군,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8학군.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이사 수요가 쏠리지 않겠어요? 네. 거기서 그 양극화도 심해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도 대한민국에서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제 교육을 잘못 건들면 좀 많이 영향이 있는데, 근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게 이제 100번 이제 맞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뭐가 있었었냐면 저는 특목고, 자사고 이런 정책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없는 지역에 만들어줘야 돼, 그 학교를. 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특목고를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진짜 뜻이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죠. 근데 뭐 똑똑한 애들은 그렇게 뭐 특별한 교육 받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그쵸. 그거를 갖다 그런 애들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입시 교육을 막 하게 하고 뭐 이제 고2부터 막 이제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평등한 사회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상은 좋아요. 이상은 좋은데 그 열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사교육 시키지 마라고 해서 사교육이 사라지던가요? 우리가 그 옛날 전두환 시절에 뭐 과외 금지 했다 해서 과외가 사라졌던가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할 사람들은 다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욕망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없애버리니까 그 지역에서 그래도 특목고 자사고 괜찮은 데도 있었는데 얘네들이 싹 변별력이 없어지기 시작해. 그렇죠. 특목고 타이틀을 떼버리고 일반 개교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나마 좀 학군의 의지가 있는 분들. 그렇죠. 우리 괜히 맹모 삼천지교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 옛적부터도 그렇게 했다는데 학교를 위해서 학군을 위해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8학군이라는 게 도드라져 보인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서초 강남 그쵸. 8학군이 더 가격이 올라가고 올라가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것도 말과 행동이 다른 건데 그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그때 당시 특목고 폐지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었던 교육감께서는 모 교육감께서는 예. 본인 애들은 또 특목고로 보내는 맞아요. 뭐 나중에 발언했습니다. 예. 나의 사상은 일반계 고로 보내는 게 맞았는데 아이의 뜻을 따라. 아이가 원해서
그러면 우리 애도 그러니까 본인은 예. 막차 타고 남의 애들은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라 애가 과하게 뜻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불태워버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잘 만난 애들은 그래도 우리가 매수해서 들어간 부모들은 진짜 상위 1%일 거고 그렇게 매수를 못 간다 하더라도 전월세라도 그 고액 전세, 고액 월세라도 예. 대치동이든 목동이든 이런 데로 어떻게든 들어가 가지고 애들 빠른 사람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들어가거든요. 못해도 뭐 중학생 때부터 학군들 케어하는데 그럼 그 시간 동안 학군만 따지겠어요? 간 김에 학원비도 장난 아니게 들어갈 거거든요. 맞아요. 와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다 쏟아붓는 게 옳은 사회냐? 저는 꼭 강남으로 안 가도 그래도 괜찮은 학교들이 군데군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비평준화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또 뜻이 있는 애들은 갈 수 있게끔 그런 좋은 학교들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으로만 보면 약간 이제 좀 더 고루고루 이제 골고루 퍼져서 올라가는 데는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그런 선택지를 다 배제해버리는 게 그렇죠. 오히려 집값 양극화에 더 일조를 한다라는 얘기들도 해드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역설적인 얘기인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지옥으로 가는 계단 지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꽃길로 포장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선이 좋은 네. 뜻으로 하는 건데 이제 결과는 더 나쁘다는 뜻인데 부동산 양극화를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평등한 삶을 그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이제 국가가 만들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양극화를 더 키우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서울에 뉴타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도 그걸 이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서울 집값이 최저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바로 공급의 묘약이라고 할까요? 공급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그때 그 강북 지역에 많은 뉴타운이 개발이 됐거든요. 거기 이제 주변에 그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그러면 강북 사람들도 강북에 살고 있지만 강남 못지않은 좋은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게 정말 좋은 정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김재용 박사야 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니까 네. 정비사업 맨날 활성화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진짜로 집값 안정화 그리고 강남북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성동구 토박이에요. 네. 네, 저는 성동구에서 태어났고 이제 쭉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었는데 근데 이제 성동구가 지금이야 이제 강북 3대장 네. 마포, 용산, 성동에서 마용성 이렇게 가지만 사실 제가 살던 성동구는 그게 좋은 성동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막 달동네 그런 이미지 아니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오히려 광진구가 훨씬 비쌌고요. 그렇죠. 마포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마포 성동구가 왜 좋아졌냐? 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마장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장동에 태어났는데 마장동은 제가 옛날에 살았을 때 그대로예요. 지금도. 네. 발전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값도 그러니까 예전보다 올라는 같다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간 거지.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여전히 저렴해요. 뭐 말이 좋아서 성동구지 동대문구보다도 가격이 밀리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성동구에서 그때 당시 진짜 얼음했었던 동네 왕십리 여기가 왕십뉴타운 됐고 또 대표적 옥수동 금호동 그죠. 대표적인 산동네 달동네 표본이었잖아요. 예. 해당 지역들은 지금 30억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누군가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야 재개발 재건축했더니 집값이 올라가네? 야 정비사업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진짜 거기 산동네 달동네 살던 서민들은 쫓겨났다. 어디 가서 샀냐? 쫓겨났다.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거꾸로 되묻는 게 성동구가 그냥 제가 옛날에 태어났었던 그 동네 그대로라고 칠게요. 옥수동 하면 그 동네 막 하던
그 시절이에요. 예. 그러면 옥수동은 사람들이 거주의 환경이 좋다라고 생각 안 할 거고 음. 거주 지역으로 일단은 옵션 자체에서 배제해버리겠죠. 그러면 잠실 가격, 강남 가격은 어떻게 됐었을까 생각해보는 거죠. 지금 그나마 마포 성동구도 괜찮아. 여기도 뭐 그래도 누군가는 30억이라는 가치를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아유 강남 가격 이렇게 비싼데 잠실이 지금 잠실 르엘이 48억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야 잠실 르엘이 48억 미쳤네. 그냥 마포구로 갈래, 성동구로 갈래. 누군 그럴 수 있겠죠. 30억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옥수동이 계속 산동네 달동네예요. 그럼 여기는 옵션이 아니겠죠? 그러면 잠실 르엘이 48억이 아니라 50억 진작 넘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없으니까. 거주 대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네들이 많이 늘려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강남은 사실 옛날 옛적부터 강남 개발하면서 도로망 제대로 깔고 이제 강북에서도 학교들도 이전시키고 인프라를 갖다가 국가 주도로 갖다가 조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 인프라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잘 좋아하면서 살고 있는데 강북도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강북이 좋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네. 진짜 서민들은 못 사네. 그러니까 강북을 그 모양 그 꼴로 냅둬야 된다.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느낌이 이상하죠. 네. 강북 발전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좀 느낌이 다른데 같은 얘기입니다. 음. 재개발 재건축하면 안 됩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강북 발전은 네. 하면 안 된다는 논리하고 그렇죠? 똑같다는 거죠. 강북은 그 모양 그 꼴로 사세요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살아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성동구가 진짜 못 살던 동네일 때부터 제가 살아왔으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아지게 하는 거를 그게 나쁜 거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들 우리 삶의 질을 상향시키고 싶어 하지 예. 하향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그렇죠.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 창신숭인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종로구 창신숭인 뉴타운이 위치는 정말 좋아요.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광화문 시청 광화문에 예. 일자리 되게 많잖아요. 예. 그때 비슷한 시점에 지정됐었던 게 바로 돈이문 뉴타운 경희궁자입니다. 예. 경희궁자이. 경희궁자이는 가격이 진짜 비싸거든요. 예. 근데 경희궁자이는 뉴타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예. 이제 창신숭인 뉴타운도 지정이 됐어요. 예.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재임을 하면서 도시 재생 사업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낡은 그 시멘트 벽돌에다 그림 그리고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소위 벽화칠하는 사업이라고. 벽화였군요. 네. 그게 벽화. 네. 그러면서 뉴타운을 다 해제시켜요. 예. 그래서 스톱이 돼버렸구나 거기서요. 네, 거의 약 박원순 10년의 기간 동안 창신숭인 뉴타운이 이제 뉴타운 1호 출구 전략으로 해제가 되고 도시재생 1호 시범 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창신숭인동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 동네 가격이 어떻겠어요? 저렴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 재개발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으로도 지정이 되고 이제 정비구역 지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추진위원장님들도 한 번씩 다 만나봤는데 말씀해 주시는 게 도시생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치고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죠. 예. 우리 지역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하면서 지역구에 뭐 도지사가 됐든 시장이 됐든 출마는 하는데 그 동네 안 살아. 정확하게는 내 집 마련 없어. 그리고 거기 전월세로 사는 건 다행인데 도시재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월세로도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본인은 다 아파트 살면서 좋은 동네 살면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벽화 칠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집값 절대 올라가게 해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도 이제 악성이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해야 이제 경제가 선순환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적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집값이라는 필요합니다. 것도 이제 폭등하는 거는 이제 문제지만 적절한 선에서 인상돼 가는 거는 자산 축적도 되는 거고 다 선순환 구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예 그 굉장히 적대시한달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막 진짜 5% 7% 이렇게 막 폭등하는 거는 안 좋은 건데 집값 역시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좀 안 좋지만 이제 경제학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필요해요. 예. 그렇게 또 정부가 유도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집값 상승도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너무 그냥 무조건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집값 지금 서울 집값은 비정상이고 문재인도 아니고 박근혜 시절로 집값을 되돌려야 된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예. 있고 실제로 부동산 하락론자 중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때 집값 많이 무너졌거든요. 예, 그렇죠. 2022년도, 23년도 집값들이 막 무너질 때 아직 때가 아닙니다. 기다려라. 더 무너져야 됩니다. 기다려라. 지금 문재인 때 거의 중반 정도까지 무너졌는데 이 정도로는 아직 성치 않습니다. 박근혜 때까지 버텨야 그게 정상 가격입니다. 라고 했었던 분들이 지금 다 말에 책임을 안 지고 있죠. 지금 그분들은 여전히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나요? 그분들? 그럼요. 정책 재현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그 정책이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그 의도가 선한 정책이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그 결과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좌파와 이제 우파를 비교하는 것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땅이 깊게 파인 곳에 처박혔어. 그런데 이제 그 좌파들의 사고 방식이나 논리는 스피커를 먼저 찾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 사람이 빠져 있는데 위태롭습니다. 우리 도와줘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파 실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스피커 대신에 빨리 달려가지고 사다리를 들고 온대요. 그래서 사다리를 넣어줘서 꺼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좌파 성향의 이 사람들은 사고방식이나 논리 구조가 계속 이 어려운 사람 우리 도와야 된다고 외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뭐 제가 좌파 우파를 떠나서도 아까 얘기했던 거 보다 보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외치기만 하면 다행인데 본인이 이미 사다리 타고 도망갔어. 본인은 이미 다 대피해놓고. 본인은 먼저 대피했어. 약간 아무튼 뭐 정치 얘기를 하면 너무 좀 답답한데 약간 솔선수범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그 얘기했거든요. 이제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이제 부동산 비거주 1주택이라든가 네.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시켜 버리겠다. 이 정책 라인에서. 네. 그러게 한동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뭐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도 뭐 저는 좋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논리로 청와대 참모진들도 그런 사람들은 다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사표 받아야죠. 그렇죠. 사표 받고 국회의원들도 다시 뽑아야 되고. 뭐 다시 뽑진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은 최소한 발언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뭐 말은 아까 스피커 들고 열심히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김재규 박사님 말씀 듣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이제 공격하고 아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라인에서 다주택자인 공직자는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어떤 느낌으로 와 닿느냐고 하면은 이게 그 어떤 타겟팅을 한다고 들어요.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적대화시키고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정책 실패라든가 잘못을 떠넘기는 그런 기제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권의 이 부동산 정책들이 한꺼풀 벗겨보면 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일종의 부동산 정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도 무주택자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주택자들에게는 희망 고문을 해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집값을 좀 다운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셔. 다 공감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시장 부동산 시장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치를 하는 것 같다. 부동산 정치. 이거는 좀 조심스럽죠. 제가 대통령의 의중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으니 뭐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알고 이러는 건가 모르고 이러는 건가 하는 생각들은 듭니다. 알고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뭐 이제 저는 사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 뭔 죄가 있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 적으로 돌려버리잖아요. 공무원들을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사실 전 죄가 없다 보거든요. 아니 다주택인 뭐가 어때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권이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에 따라 다 일일이 저리 가야 되는 건 아닌데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 사상을 강요하려고 하면 그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은 그렇게 착한 국회의원들이 아니면서 왜 자꾸 공무원들 집단들을 자꾸 흔드느냐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하락론자들 중에서 이제 국토교통부 토건 세력 막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언론도 같은 세력으로 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예를 들어 재건축이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동조해가지고 계속 올리는 거다 이 세력이. 뭐 그렇죠. 뭐 언론사들 뭐 이제 지배 구조들 보다 보면 건설사들이 많다더라. 그러니까 하면서 건설사들이 재결 재건축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수주도 하고 도급 공사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저기 이명박 정권 얘기를 했지만 이명박 정권 때 뉴타운 사업 재건축 막 활성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완전히 안정화됐잖아요. 그럼요. 안정화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거 환경에서 주택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이게 국민을 진짜 위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아까 스피커 얘기도 하셨었지만 그러니까 진짜 이제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공격할 대상을 찾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토부 공무원들은 사실 얘기하다 보면 되게 스마트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뭔 죄가 있겠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냥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규제 완화 방안 찾아라. 공급 활성화 방안 찾아라.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뭐 했었을 거고. 이제 와서는 다주택자 억제하라고 하니까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분들은 저는 뭐 별 죄가 없는데 오히려 그러면 시키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먼저 아닐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고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어떤 부동산 정책 뭐 구체적으로 파고들었다기보다는 한 번도 좀 접근해 보지 않은 그 속살을 한번 좀 들춰보는 그런 토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정원호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이제 맞붙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그렇죠? 다릅니다. 그런데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성동구청장을 할 때는 어찌 보면 오세훈 시장이나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에 어떤 흐름과 궤를 같이 했었는데 최근에 발언이나 정책을 보면 다시 박원순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일단은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우려하는 건 실제로 있긴 합니다. 이제 오세훈 지금 현 시장께서도 뭐 이제 박원순 시즌 2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설마 박원순 과일까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성동구에서 오랫동안 거주했었으니까 그러니까 12년 동안 보긴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현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하여 그 정책 기조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눈치를 보는 걸까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가 봤을 때 정원호 후보 자체는 물론 모르죠. 그게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해서 구청장은 사실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들 사이에서 그렇게까지 뭐
인지도나 신뢰도나 이런 게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음. 근데 막상 이제 시장은 권한이 워낙 커지니까 예. 그때 가서 뭐 본인의 사상을 관철시키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는 설마 뭐 박원순과는 아니라고는 생각 드는데 근데 이제 우려들은 하나씩 있긴 하죠. 일단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오세훈 시장이 주도적으로 가던 사업을 이어서 잘 갈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그동안에 민주당 시장 시절에서는 사실 정비 사업들 많이 탄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탄압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말 탄압을 했어요. 그렇죠. 뭐 아예 정비 사업들 인허가도 안 해주고요. 아예 직권 해제까지 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이미 허가가 난 거를 다시 해제 버렸어요? 그렇죠. 좋았을 때까지 난 데들을 그러면 그거는 법적 소송으로 안 갑니까? 소송으로 붙어가지고 네. 대법원 판결 끝에 서울시가 패소한 곳도 있습니다. 아. 대표적 사직이구역, 장위 15구역 이런 그럼 데들은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그런 직권 해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시간과 비용을 조합원들이 다 날렸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일단 책임질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올 것이냐를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설마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예. 근데 이제 딱 앵커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현 후보님께서 원래 이제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동구 주민들은 알았지만 원래 이제 전국구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가 된 것도 갑자기 튀어나온 거 어떻게 따니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명픽이잖아요. 명픽이고 이제 약간 신데렐라 같은 네. 거죠. 그러면 내가 능력이 돼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따지면 간택을 당한 건데 예. 내가 이제 시장이 돼서 나는 이제 시장이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 이거는 아닙니다. 노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사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정원호 후보조차도 이 부동산 논란에 대해서 너무 이제 딥하게 들어가 보면 본인한테 좀 유리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가 뭐 토론회 하자라고 해도 사실 계속. 조금 피하잖아요. 양자 토론을 지금 3개를 다 거부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그쵸.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말을 했는데 지금 당장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예. 부동산 공약은 다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키고 있는 거 있습니다. 대출 규제 하겠습니다는 지켰습니다. 그거 빼고 뭔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안 되고 있고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거 고속터미널 앞에서 마이크 잡고. 그거 다 거꾸로 가고 네,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말을 많이 해서 좋지 않다라는 건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소신을 많이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따지면 전략적으로 유리한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좀 현재 시점에서는 그럴 분으로는 안 보여지는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혹시라도 청와대에서 외압이 왔을 때 진짜 내 소신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퀘스천 마크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우리 김재경 박사님은 부동산 관련 컨설팅도 하고 계시니까 많은 이제 시민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안 사실은 이 정원호 후보가 대통령이 딱 픽하면서 뭐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압도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오세훈 후보하고 격차가 좁혀졌다라는 그런 결과들 여론조사가 이제 잡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역대 서울의 선거를 보면 부동산이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이슈가 어느 정도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느끼시기에는? 부동산이 항상 선거에서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인데 예.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좀 약해요. 약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에 진짜 혜성처럼 영향을 줬었던 게 대표 문재인 정부 당시에 LH 사건 맞아. 이런 감정선을 건드렸죠. 예,
전 국민들의 분노 막 이런 것들이 터졌었을 때의 그런 그때와 열기랑 비교하면은 뭐 약하다. 지금 부동산 투자자들은 뭐 분노들은 있죠. 네. 지금 다주택자들을 이제 적폐화하고 약간 다들 투기꾼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지금 비거주 1주택자도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제 뭐 하니 많이 이런 논란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슈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 전 국민적인 이슈라고 말하기에는 논란이 커질 것 같으니까 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불리한 쪽에서는 이걸 이슈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불리하다 생각하니까 계속적으로 계속 이슈화를 부동산을 하죠. 이슈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특히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떨어지면 엎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죠. 네. 박원순 시즌 2가 될 수도 있다. 예. 진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정비사업 네. 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많은 조합 관계자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네, 네.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우려하는 거는 사실인데 근데 이게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업계에 깊숙하게 있는 분들이 우려를 하는 거지.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체감하기에는 아직은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이제 집값이 뛰었잖아요. 예. 폭등을 한 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 와중에 LH 사태까지 나타나니까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네라는 인식들이 나왔지만 현 시점은 표면적으로는 안정화가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각종 규제 사슬을 꽁꽁 묶어서 그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한시적인 한시적인 대책이라는 거.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인 공급 활성화가 예,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없는 물량 쥐어 짜가지고 다주택자들 보고 팔아라라고 하면서 예, 예. 5월 9일 전까지 팔라고 했었으니까 급매물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숫자는 안정화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맨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 근본적으로 지금 전월세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일단 당장 선거 전에는 억누르는 거고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는 분명 또 2년 뒤에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선 있고 또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또 그때대로 또 뭔가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박수 칠 만한 뭘 또 만들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또 일시적으로 또 급매물이 나오게 예. 하면서 또 그런 식으로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닌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나오는 게 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계속 했었을 부동산 정치를 할 거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게 왜 이런 식으로 대책들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끊어서 나올까라는 부분을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월 9일자까지를 만든 것도 5월 9일까지 원래는 잔금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계약만 해도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잔금 치려고 하면 사실 2, 3월에 이슈가 끝나야 돼요. 그럼 이제 부작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져야 되는데 그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부작용은 이제 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터진다면 그때 터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약만 해도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갖다 시간을 끈 거고 또 이제 연말에 또 뭔가 올라갈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얘기할 거고 그럼 또 내년에 올라갈 것 같으면 보유세 얘기를 하든 아니면 또 이제 임대사업자를 또 쥐어짜는 식으로 가든 뭔가 그때마다 뭔가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들이 나올 거라 보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총총까지 네.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면 알겠죠. 자 이제 미디어 씨 오늘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박사와의 대담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실용정책 행보로 지지율도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평가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책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주변 참모들도 그렇고 뭐 건교부를 포함해서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정말 이 서민들에게 또 무주택자에게 값싸면서 살기 좋은 환경에 그런 주택들을 많이 공급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을 해주신 김재경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